안녕하세요. 남원시 농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경대학교 동물생명융합학부의 황성구 교수입니다. 제가 전국에 한우 특강을 하러 전국에 20년 가까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남원시에는 처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반갑고요. 왜 한우를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냐면요. 제가 이제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에서 사료 영양학을 전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제가 유학을 갔어요. 일본으로. 일본에 이제 국비 유학생 시험에 붙어서 교토 대학으로 유학을 간게 사실은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토대학에 가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느라고 한 5년 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또 미국으로 가서 캘리포니아 대학하고 미시간 대학 두 군데서 3년 반, 그래서 제가 한 9년간을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한경대학교의 교수가 되었는데 사실상 일본에서 공부할 때는 뭐라 그럴까 막 농가를 다닐 기회가 없이 연구에 여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온 뒤로 매년 일본에 두세 번씩 이렇게 농가들 모시고도 가고 또 학회도 가고 해서 계속 그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급육 생산 전문가들하고 현장도 많이 가보고 전문가들하고 아주 공부도 깊숙이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한국에 강의를 수도 없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소 키우는 기술들이 요 한 십수년 사이에 엄청 좋아져서 저는 이제 제 역할을 거의 정말 잘 다 한 게 아닌가 이럴 만큼 좀 뿌듯하기도 해요. 농가들이 엄청 빠른 속도로 따라와 주셨고. 그래서 참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온 방방곡곡에 한우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한우 농가로서 아니면 한우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내가 이 한우 산업을 시작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면에 결국은 포커스가 맞추어지고,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한우 산업의 미래와 고급육 생산 성공 전략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좀 핵심적인 부분만 여러분에게 특별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 말이면 작년 말이면 325만 두 예상했는데 제가 보건대는 328만 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2022년도에는 340만 두가 예상이 될 만큼, 네, 지금 이 코로나가 가져온 참 예기치 않았던 일들 때문에 한우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나서 고기를 의외로 사다가 먹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의외로 이제 그러한 것들도 많아서 지금까지는 원래는 적정 두수는 한 295만 두가 적정 두수 아니냐 그랬는데 328만 두가 돼도 이게 속값은 지금 안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재작년에 예측을 할 때 사실은 작년에 되게 떨어지리라고 예측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게 또 안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구정 지나고 나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아무도 알 수는 없죠. 어떤 변수들이 생길지. 근데 이제 한우를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떤 생각까지 하고 하셔야 되냐면요. 이 지금 사진이 호주산 와규입니다. 세상에 마블링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호주산 와규가 이미 한국 시장에 들어와서 많이 팔리고 있고, 가격 경쟁력도 되게 좋아서 값도 되게 싼 편이에요, 한우보다. 그러니까 제가 호주를 한번 가서 호주 와규의 생산은 어떻게 어디까지 가고 있나 이 현황 조사를 제가 한 일주일 쭉 다니면서 했어요. 참 가봤더니 우리가 이기기에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세상에 이 뒤에 보시면 시꺼멓게 되어 있는 이게 전부 소입니다. 한 집에 3만 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피드랏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피드랏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그냥 땅에다 놓고 소를 길러요. 그래서 제가 가봐요. 어떻게 이렇게 소가 다 까문, 일본의 와규 그러면 화우 이런 말이에요. 와규를 왜 호주에서 일본산 화우가 생산되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제가 가서 딱 보니까 한 30, 40년 전쯤에 일본의 회사가 와규를 호주에 가서 좀 생산해 갖고 다시 일본으로 갖고 들어오면 어떨까 이런 이제 차원에서 아마 그 종자를 그때 한 100두 정도인가를 갖고 들어왔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계속 퍼지고 뭐 또 역교배도 시키고 하면서 지금 사실상 이제 마블링이 잘 돼 있는 고기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다가 보니까 점점 뭐 비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규를 키우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경쟁해야 될 게 뭐 일본에 있는 거는 너무 비싸서 그렇지만 이 와규는 뭐 이미 우리 시장에도 들어와 있고, 이런 것들하고 싸워서 차별화된 맛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사료 영양학을 전공을 해서 지금 한우도 고급육을 만들려 그러면 일단 등급 잘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잘 커야 돼요. 등급이 잘 나와야 된다는 것은 2+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거죠. 근데 2+가 나오는 것을 원리를 알아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유심히 사료를 가서 봤더니 호주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밀, 보리 이런 것들이 사료에 면실도 있고 사료에 많이 써 있는,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료를 어떤 걸 먹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등급이 잘 나오는지 그걸 제가 좀 가서 사실은 비밀을 캐려고 사료를 열심히 제가 잘 보고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이제 육질 등급 판정 체계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8, 9번 아니면 투뿔이 참 나오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7번인데도 미세한 부분이 생기면 투뿔을 준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미세한 마블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떡지방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투뿔이었다가도 떡지방이 생기면 오히려 한 등급을 낮추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이제 육질 등급을 이제는 진짜 투뿔이라 그래도 8번, 9번을 어떻게 많이 생산할까? 왜 그러냐 하면 같은 투뿔이지만 8번, 9번 값하고 7번 투뿔 값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같은 투뿔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제 그래서 투뿔 중에서도 아주 8, 9번을 얻어내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해야지 차별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여전히 우리가 8번, 9번이 나올지라도 아직도 일본 마블링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좀 이따가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프라임급이라든지 초이스급들도 한국에 이제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은 앵거스죠.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수준이 낮긴 하지만 미국에도 소들이 점점 마블링 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3년 반 있었다 그랬잖아요. 한 꽤 오래 전이지만.
제가 2000년 2000년 초반 때 미국을 갔는데 2004년인가 교주산. 예. 근데 그때는 소가 산에서 이렇게 얼룩덜룩한 소들이 꽤 많았어요. 그랬는데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소를 수출하다 보니까 마블링이 잘 된 고기는 미국 사람들은 안 먹습니다. 값도 싸고. 근데 수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블링이 잘 된 거를 수출하면 돈이 벌리는 걸 안 다음부터는 야, 마블링을 어떻게 높일래 해가지고 어떻게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들이 전부 다 시커매져 버렸어요. 그래서 일본 와규 피를 어떻게든 계속 도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보면 소들이 전부 시커매졌어요. 그래서 미국의 초이스급 프라임급들도 앞으로 점점 이제 가격은 싸지고 왜냐하면 이제 그 무역 그 관세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관세가 2030년도쯤 가면 관세 제로가 되는데 그러니까 값도 점점 좀 싸지고 마블링은 점점 더 좋아지고 이 사람들이 농장에서도 자 요거는 수출용 요거는 내수용 이렇게 따로 기릅니다. 왜? 내수는 린 미트라 그래서 빨간 적색 고기를 만들고요. 수출용은 이제 마블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일본에서 많은 기술들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마블링이 많이 생기는가를 계속 농장에서 도전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육지를 결정하는 데는 뭐 몇 번이냐 이걸 결정하는 데는 1, 2 플러스는 7, 8, 9, 육색은 3, 4, 5, 지방색은 1, 2, 3, 4, 조직감은 뭐 1.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내 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이것으로 가지고 이 중에서 최저 등급을 받는 것을 그게 마지막 등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뭐 근내 지방도는 되게 좋은데 육색이나 지방색이 1 플러스다. 그러면 1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근내 지방도는 1, 2 플러스인데. 그래서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이런 거를 여러분이 앞으로는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는 이거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오직 근내 지방도에만 신경을 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소들은 육색, 지방색, 조직감 이거 거의 어느 농장 없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내 지방도가 좋은 애들이 결국은 마지막 등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육색, 지방색, 조직감 갖고는 차별화가 지금 별로 잘 안 돼요. 근데 일본만 해도 지방색, 육색이 확실히 달라요. 이따 고기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한우를 기르더라도 이제 잘 크느냐 안 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등급이 뭐가 나오냐, 2 플러스가 나오냐 안 나오냐, 육색이 정말 핑크빛처럼 빨갛게 이쁘냐, 지방색이 하얗게 됐냐 이런 것들도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경매를 하게 되면 요 밑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같은 등급이라도 1, 2 뿔이라도 근내 지방도가 9번이냐 8번이냐 7번이냐 이렇게 써주게 돼 있어요. 그래야 싸움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똑같은 1, 2 플러스인데 왜 이 집은 18,000원이고 니네는 13,000원이냐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 표시를 해주게 돼 있어요. 이제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도체 등급 판정 기준도 변화하고 그럼 내가 소를 키울 때 이거 목표를 어떻게 잡고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등급이 나오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육량을 먼저 키우는 것은 소를 얼마나 잘 기르면 되냐. 2 플러스가 나오고 안 나오고 자취하고라도. 그래서 소를 잘 키우는 것은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도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러면 우수한 애들을 뽑아가지고 내가 이제는 마블링도 도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시라고 전에 먼저 권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불과 한 5년에서 10년 전만 해도 800kg짜리 소 만드십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근데 이제는 800kg 넘는 소 목장들이요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800kg에 도전하세요. 물론 800kg도 30개월에 출하할 경우에 거새우 800kg가 썩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근데 잘하는 농가들은 뭐 850kg 쑥쑥 넘어가요. 도체중 500kg 이상의 소들이 나오는 집들은 많아요, 좀 이미.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남원시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장을 내미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톤짜리 소 만드는 걸 도전을 해라. 이렇게 이제 제가 먼저 권하고 싶고요. 그래서 보시면 육색이나 지방색, 성숙도가 육질 등급 등급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만 육색, 지방색, 성숙도 이러한 것들이 아직은 준비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근내지방도 마블링 등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전국 평균 20%가 넘지 않는 근내지방도 판정 결과가 변경되는 육질 등급 판정 기준이 현재는 등급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가 전국 평균이 25% 정도 됩니다. 지금 전국 평균이. 잘 나오는 집도 100% 나오는 집도 있어요. 100%라 그러긴 좀 뭐하지만 하여튼 90% 이상 나오는 집도 있고 뭐 좀 잘한다 50-60% 넘습니다. 보통은 다 뭐 그때그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하여튼 전국 평균은 20에서 25%가 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육질 등급에 대한 도전도 하지만 우선 좀 소를 크게 만드는 그래서 육질보다는 육량에 먼저 도전하는 그러한 농가가 되시기를 먼저 도전장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도대체 1톤짜리 소 상상이나 가는가 그랬는데 이게 2020년 7월에 제주의 형제농장의 정현원 사장님 농장입니다. 근데 제가 요 소 팔기 한 달인가 2달 전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결국은 이제 1221kg가 나왔어요. 도체중이 800kg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파시는 도체중은 대개 다 430에서 480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배죠. 그래서 투뿔인데 좀 여기 보들보들해서 이제 씨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요걸 키우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키웠냐? 사실은 이제 소가 하도 잘 먹고 잘 크니까 언제까지 먹어주면서 크는가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요게 실제 나이는 한 33, 4개월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30개월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33, 4개월쯤 가서 맥시멈으로 이제 길러 본 거죠. 이게 요 소가 이제 그 소인데 제주도까지 가서 보고 뭐 옆에 같이 있는 소도 아주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충실하게 살이 쪘고 직사각형 모양으로 키도 크고 이렇게 아주 비육이 잘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체폭도 되게 넓고요. 그랬는데 요게 나오고 난 지 한 일주일이었던가 하여튼 일주일 차이로 홍천에서 생체중 1239니까 한 18kg 정도 더 나가는 소가 나왔네요. 도체중이 824kg에다가 이것도 1+C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가 나온다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면 이제 물론 여러 가지가 따라줘야 되겠죠. 첫째로 먹고 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유전적인 능력에 그걸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사료와 사양 관리가 따라줘야 되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으니까 내가 1톤짜리는 못 만들어도 900kg는 만들 수 있겠네? 이런 도전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1톤짜리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려 그러면 이제 제가 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나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때 이 소를 이제 이 농장도 유명한 농장인데 여기가 남원이죠. 요 소를 가지신 분은 전라남도 영암입니다. 영암의 대통령상을 받으신 사장님 농가인데 나는 여기에 그 한우 마이스터반 학생들을 데리고 견학을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암소인데 이게 비육인지 뭔지 할 만큼 애들이 덩치가 크고 그래서 이 사장님이 대통령상을 받으실 때까지 어떻게 해서 이런 암소 해군을 만드셨나 이런 것이 되게 궁금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수정사이시더라고요. 이 사장님이. 그래서 수정사를 하시니까 여러 농장을 이제 많이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수정을 하면서. 근데 하다 보니까 950 소들이 굉장히 이렇게 소가 크고 잘 크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의 피는 950 피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도 수정사이시니까 좋은 뭐 혈액 정액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950 새끼를 여러분이 받아보신 분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KPN 950이 뭔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정액 번호입니다. 우리나라 종축계량협회에서 소위 이제 타이틀을 걸고 나온 KPN 번호인데 종축으로서 이제 정액을 전국에 공급하는 숫소 정액 넘버죠. 그래서 그 950 새끼를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실험 농장을 직접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실험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70도 정도 이렇게 소를 직접 관리를 하면서 실험 끝나면 이제 뭐 출하하기도 하고 또 실험해서 또 사갖고 들어와서 또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우 사육을 직접 해가면서 실험을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수정란 이식 하는 것 때문에 950 정액을 한번 사용했었어요. 송아지 때부터 커요. 950은 신기합니다. 그래서 참 이 혈통이 도저히 무시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내가 내 집에서 좋은 소를 만들려 그러면 어미소, 암소 밭이 되게 좋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를 고를 때 저는 일단 체고가 되게 좋아야 되죠. 체고도 한 뼘 정도 높아야 되고 체장도 한 뼘 정도 더 길어야 돼요. 체폭도 아까 그 누워있는 소 보셨잖아요. 이 체폭이, 요각폭이 좀 넓은 이런 소들이 되게 이제 잘 클 수 있는 형태를 갖춘 건데 한국에도 이렇게 저는 이제 뒤태도 좀 보라 그래요. 이 뒤태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정말 뭐 빵빵하게 살이 쪘죠. 근데 이쪽에 와규도 정말 비육이 빵빵하게 된 소들을 가보면 이 소 한번 보세요. 이 체폭도 엄청나고요. 더 이상 어디 살찔 데가 없어요. 이만큼 띵글띵글 살이 막 삐져나올 만큼 살이 쪘고 이 소도 뒤태를 보시면 얼마나 여기가 충실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질을 가진 소들을 내 밭으로 만들어 놓고 1톤짜리 소 만들기에 도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체고, 체장, 체폭도 보지만 뒤에 가서 뒤태를 보시는데 여러분 이제 암소들이 있잖아요. 밥을 쫙 스탄촌에 걸어서 주고 밥을 주고 나서 스탄촌 걸어놓은 채로 저 뒤에 가서 가만히 소를 이렇게 보시면 뒤태가 좋은 소들이 있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 됐는데 그 소들은 이렇게 아주 뒤태가 탄탄해요. 이렇게 뒤태가 좋으면 거세우에서 여기서 벌써 20-30kg 늘어나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허벅지나 뒤 다리 알통이라 그러나요? 이런 데가 아주 이렇게 특히 발달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만기 씨름 선수 모양. 그래서 역시 그런 혈통의 소를
준비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니까 요거는 잘 안 가르쳐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도 이게 소를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것까지도 섬세히 보시고 뭐 발목이 가늘을수록 좋다고 하는 소문들이 많이 있어요. 뭐 등급도 잘 나온다고.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소도 되게 발목이 가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아직은 뭐 정통한 연구 결과는 아닌데 뭐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소가 키로수가 얼마나 나갔냐면 982kg 나갔어요. 체중이. 예, 요건 지금 단가입니다. 단가. 센 니주 하치 엔 1028엔이니까 키로당 단가가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12,000원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소도 지금 982kg니까 거의 1톤짜리 소예요. 키도 크고 길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900kg 이상 도전해서 1톤짜리 소 만들기를 도전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뭐 매년 갑니다. 매년 가서 작년만 못 갔어요. 작년 11월에 원래는 북해도에서 이 일본의 모든 비유구 전문가들, 대학에 계시는 분, 연구소에 계시는 분, 각 지역에 소 잘 키우는 아주 명인들, 뭐 온통 다 모여서 이렇게 많이 모이는 이런 품평회도 있고, 그거 말고 그런 전문가들이 모이는 거세 비유구죠. 말하자면 2 플러스 고기를 만드는 노하우 기술들을 가진 사람이 다 모이는 학회가 있는데 거기는 제가 매년 갑니다. 근데 작년에만 이제 코로나로 못 갔고요. 이제 이거는 센다이에서 있었던 5년마다 하는 그런 전국 공진회예요. 제가 여기도 가서 야, 소들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정말 미끈미끈하고 키도 크고. 이제 항우도 이렇게 이제 품평회를 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경진대회에서 가보면 뒤태를 볼 때 이 소가 훨씬 뒤태가 더 좋아요. 이 다리통 살찐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암소의 밭을 되게 좋은 암소 핵군을 가져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런지는 제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들도 보시면 이 소는 요각폭 그 사이가 되게 넓죠, 그렇죠? 이렇게 요각폭이 되게 넓은 소들이 좋아요, 좋고 뒤태는 역시 이 소가 더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뒤태 제가 처음으로 가르치는데 뒤태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농가들이 내가 우리 집에 이제 산후를 하려 그러면 소위 이 핵군 암소들을 가져야 내가 싸움에서 이기기가 쉬운데 핵군 암소를 정하려 그럴 때 아까 외모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외모는 말씀드렸지만 그 외모가 전부를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를 이렇게 쭉 길러보시면 신기하네. 얘는 엄마는 전통 자는데 얘가 난 새끼들은 굉장히 잘 큰다라든지 먹성도 좋고 하여튼 그 개가 난 새끼들의 결과들을 쭉 기록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도대체 어떤 게 유전적으로 되게 많이 작용을 하느냐. 그래서 가만히 여기 빨간 글씨로 써놓은 걸 보시면 일당 정체량도 유전력에 의해서 많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먹고 잘 크는 거는 능력이 있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도 먹기는 엄청 먹는데 맨날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살이 찌고 싶어서 자기 전에 라면을 2개씩 끓여 먹고 자도 살이 안 쪄요. 한우 같으면 그런 거는 도태감이죠. 먹는 것만큼 크는 게 소인데 먹고도 크는 효율이 낮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당 정체하는 먹고 저놈은 물만 먹어도 커. 물만 먹어도 살쪄. 이런 느낌의 그런 먹고 크는 거에 대해서는 유전 능력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내 지방도
마블링이 생기는 것도 이게 유전 능력에 많이 따라가네. 예를 들어서 872 이런 소들. 유명한 소들이에요, 다. 요즘 뭐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은 제가 번호를 KPN을 다 아는 기억을 못 하는데 정말 그 마블링이 잘 되는 소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내지방도라는 것은 근섬유 사이사이에 이렇게 지방 세포가 생기는 건데 역시 마블링 등급 생기는 것도 유전에 의존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등급이 잘 나오는지를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소를 갖다 팔아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팔았는데 얘가 투뿔 나오는데 얘네 엄마가 누구였지, 아버지가 누구였지 이렇게 이제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대개 우리나라는 한 3산, 4산만 하고는 그냥 어미소를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제 새끼가 투뿔이 나왔는데 그 다음번에 새끼를 또 길렀더니 또 투뿔 나오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종자에 의한 건지 사양관리에 의한 건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택에 저희 한우 마이스타를 다녔던 그 한 농가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드리면 그 집은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 농사 일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맨날 농사 지은 밭일하고 논일 관리하는데 이제 바쁘시니까 소는 이제 엄마가 길렀어요. 그 집에가 한 250도 이렇게 길렀는데 등급이 엄청 잘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등급이 잘 나오게 됐습니까? 가서 물었더니 아이고 제가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냥 저는 제 방식대로 도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도태를 시켰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냥 뭐 소는 일관성 있게 키운다는 거예요. 자기는 똑같이 1년 내에 소 키우는 방식이 똑같으니까 이 거새우를 팔아서 원 플러스가 안 나오면 개를 놓은 엄마를 무조건 팔았답니다. 그렇게 도태를 매년 해가다 보니까 어쨌든 암소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해 나왔을 뿐인데 이 아주머니는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본 게 좀 키가 큰 소들을 점점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집 소는 도축장 가면 금방 안 돼요. 이렇게 쫙 서 있는데 한 뼘 정도 크대요, 자기네 소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농장에 키가 큰 암소, 직사각형으로 길쭉한 직사각형 소. 직사각형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직사각형은 이런 거예요. 보통 소들이 이제 이런 형태인데 이게 좀 더 긴 거죠, 이렇게 소가. 네. 예, 이렇게 좀 길쭉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이게 좀 짜리몽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이걸 하도 얘기를 했더니 요새 그 길쭉하게 소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근내지방도가 투뿔이 나오는 소들이 있으면 이게 아버지의 영향인가 엄마의 영향인가를 잘 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 목장도 그렇게 한 10년을 쭉 해오면서 개량을 해오셨고요. 등심 단면도 이게 그 유전 능력에 많이 좌우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등심 단면적이 뭐 100 왔다 갔다 해요. 잘 하시는 분들은 110 이상 갑니다. 110, 뭐 진짜 잘 키우면 130까지도 나오고 그러는데 일단 그것도 등심 단면이 잘 나올 수 있는 형질을 가진 애들한테 그 다음에 이제 사료를 도입해 가지고 그 능력을 발휘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제가 이제 이따가 과정에서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이렇게 요 유전 능력이 이렇게 요 세 가지가 되게
유전에 따라서 좌우돼. 다른 것은 소용없다는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써놓진 않았는데 등지방 두께도 되게 중요해요. 그 얘기는 아까 이제 이따가 C 나오는 문제를 얘기할 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 빨갛게 된 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아마 여기에 지금 이제 소를 뭐 하시는 분이 한 반 이상은 되실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도 자기 집에 한 5%에서 10% 정도 자기 집의 암소에 대해서 나는 요 암소, 내가 가진 암소 중에 100마리를 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5마리나 10마리 정도는 죽어도 팔고 싶지 않다. 요 암소는 정말 좋은 암소입니다 하는 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암소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느냐면요, 암소가 우리가 보통 밭이 좋아야 된다, 밭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소문은 어디서, 왜 밭이 좋아야 되나? 응? 씨도 좋아야 되는 것도 맞죠, 물론. 그런데 왜 밭이 좋아야 된다는 말을 계속 하는 걸까?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걸 알았어요. 뭐냐면 북해도에 가면 우에무라 선생님이 계신데, 이 우에무라 선생님이 자기는 이제 육종가를 가지고, 육종가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숫소죠. 숫소의 소위 말하자면 능력이에요. 숫소의 검정 능력이에요. 뭐 얼마나 잘 컸냐, 얘가 등심 단면이 얼마나 되냐, 얘가 그다음에 등지방 두께는 어떠냐, 뭐 일당 정체량은 어땠냐, 육질 등급은 어땠냐, 이런 육종가를 다 가지고 나오는데, 이거를 가지고 결국은 정액을 암소에다가 계속 교배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암소는 일본에는 보통 뭐 10산 넘어가는 소들이 대부분이고요. 뭐 올해는 15산, 17산도 갑니다. 이제 한국은 서서히 이제 7산, 8산, 9산, 10산 가시는 분들도 조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사람이 10산 이상 15산까지 가는 암소들을 다 이걸 가지고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떨 때는 정액, 어떨 때는 B정액, 어떨 때는 C정액, 어떨 때는 D정액, 해마다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암소의 경우에는 육종가를 뭐 어떤 걸 하든 얘는 툭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C도 중요해요. 그러나 어떤 암소인 경우에는 어떤 정액소도 쉽게 툭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얘는 정말 잘 크기도 잘 크고 툭불도 잘 나오고, 그 이 사람이 이 암소는 정말 보배 암소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런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밭이 좋아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우에무라라는 선생도 이 사람이 우에무라 선생인데, 이 우에무라 선생이 자기도 수의사라서 수의과 대학을 나와가지고 육종과를 가지고 쭉 해왔는데, 암소가 어떤 소냐에 따라서 이게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절대적이진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이분이 이거 참, 근데 그런 소가 몇 마리 있었어요, 그 집에. 그 소들은 정액을 뭘 쓰든지 별로 그렇게 크게 지장을 안 받고, 정말.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이제 물었죠. 한국에 오셔가지고, 황 센세이, 졌더네, 이상한 일이 있다고. 혹시나 고도나는 데스게도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상하지만 이런 현상이 있는 걸 자기가 알아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비만이 온 아이들이 있어요. 이 어린아이 때 도대체 왜 얘가 비만이 생기냐. 그래서 이제 소아과 의사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학회를 하는데 이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비만이 되는 게 엄마 책임이냐 아빠 책임이냐. 뭐 결국은 이제 엄마의 난자의 책임이냐 아빠의 정자의 책임이냐 이거를 물은 거죠.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결론이 엄마의 책임 쪽으로 났어요. 왜 그러냐? 그거를 보니까 여기 지금 이제 보십시다. 요게 난자 하나에 정자가 막 득실득실 붙어 있는 입장인데 그런데 이 정자가 하나가 이렇게 첨체해서 이 난자 막을 높이고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중편이라 그러는데 여기가 딱 끊어져요. 여기가.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이 난자가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이렇게 이제 증식을 해 가는 건데 여기가 지금 중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머리에 아까 첨체라는 것은 여기에 엔자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난자의 막을 이제 빨리 녹이려고 그러죠. 이 헤드 부분인데 얘네들이 헤엄을 치고 막 난자 쪽으로 난관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헤엄을 치는 힘은 요 중편에 여기에 미토콘드리아라는 애가 여기 있어요. 여기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은 미토콘드리아는 여러분 아마 뭐 아유 이런 말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실 텐데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여기서 이제 ATP 즉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 에너지가 이제 산화되면서 그 소위 힘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도 다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자의 중편이 있는데 여기에 미토콘드리아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가 나와서 움직이면서 이제 헤엄을 치고 가는 건데 이게 여기에 딱 들어가면 미토콘드리아에도 DNA가 쬐끔한 게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DNA라고 그래요. 미토콘드리아. 여기에 DNA가 원래 있죠. 뭐 950이나 872 이런 애들 DNA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난자가 이렇게 있으면 난자에도 이제 핵이 있죠. 핵이 있으면 이제 얘가 여기가 딱 잘라지면서 들어가가지고 소위 이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이 DNA를 엄마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 반, 아빠 반 닮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도 DNA가 있는데 여기도 DNA가 있는데 요 중편에서 있었던 수컷의 DNA는 들어가면 다 깨져요. 그러면 송아지는 누가 송아지가 되는 거냐면 이 난자가 이제 DNA가 퓨전이 되고 난 뒤에 난자가 이렇게 2개로 됐다가 4개로 됐다가 8개로 됐다가 하면서 송아지가 되는데 암소 난자에도 미토콘드리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자에도 여기에 미토콘드리아 DNA가 있었지만 암소 난자도 미토콘드리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송아지는 난자가 나중에 결국 갈라져서 미토콘드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의 밭은 엄마 난자 걸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자가 하는 일은 갖다가 DNA만 주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타입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만 먹어도 살찌는 타입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면 막 땀이 많이 흐르는 사람도 있고 별로 땀이 안 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다 개체 특성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그 비만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되게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미의 밭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저 송아지가 태어나는 것은 어미의 난자의
소위 밭을 가지고 송아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이 이루어질 때 정자는 핵만 난자와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머리에 있는 이 핵만 난자에다가 DNA를 추구한다는. 결국 미토콘드리아의 DNA는 오직 엄마 것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자 간별을 할 때 모계를 쫓아가면서 계속 친자 간별을 합니다. 그래서 마블링 능력이 우수한 암소의 유전 형질을 확보하는 것이 고급육 생산의 대단한 비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15년 이상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는 이게 진짜 어떤 암소를 내가 우리 집에 남몰래 비밀리에 좋은 핵군 암소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전국에 다 이제 암소 초음파도 다 해보고. 왜? 암소를 고르려고 그러는데 우리 암소가 이게 마블링이 잘 돼 있는지 안 됐는지 생각해봐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암소를 만약에 100마리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암소가 마블링이 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 어떨 것 같아요? 세상에 암소 초음파를 딱 해보니까 암소도 마블링이 잘 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비록 거세오처럼 그렇게 막 살이 찌고 이러지 않아도. 결국은 번식후 사료를 먹으면서도 마블링 능력을 갖춘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도태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를 알아보기 좋잖아요. 초음파를 왜 하냐? 미소가 팔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마블링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알아보려고 초음파했죠. 그거 필요 없어요. 팔 때가 다 돼서 초음파 해가지고 안 됐다고 얼마나 더 기를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시작하실 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하고 계시는 분도 그렇고, 목숨 걸고 내가 우리 집에 아무한테도 팔지 않을 핵군 암소를 내가 밭을 만들어야겠다. 이것이 슬로건이에요. 제가 실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규슈에 가서 소위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소를 고르나 이게 딱 가봤어요. 송아지 경매 시장을 가봤는데, 일본은 보통 10개월에 이제 송아지를 밑소를 갖다 팝니다. 새벽에 한 6시 반서부터 7시 요 사이에 소들이 쫙 들어와요. 그럼 밖에서 이제 쫙 매놓은 거를 벌써 소 살 사람들은 딱 가서 돌아보고, 이제 시작이 딱 되면 8시 반, 9시 딱 8시 정도 되면 이제 경매를 시작하는데, 여기에 판이 이렇게 딱 뜹니다. 그러면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여기서 쓱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이제 내보내고, 그때 이 소에 대한 정보가 딱 나타나고 이제 가격 결정이 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이제 소를 사시는 분들이에요. 요 뒤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소의 주인인데 얼마에 팔릴란가. 제가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여기 보시면 소 번호가 몇 번이고, 거세우이고, 체중이 얼마고, 이렇게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생산자가 후쿠미치 토시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게 규슈 지방의 미야자키 누구시구나. 이 소의 아버지가 후쿠사쿠라, 유명한 소. 근데 여기 보시면 엄마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토부미. 엄마의 아버지가 이런 소이고, 엄마의 할아버지가 다이니주 헤이모. 이렇게 엄마의 아버지와 엄마의 할아버지가 누구인 것까지도 다 여기에 써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거는 안 써줍니다. 엄마 아빠만 써주지. 근데 왜 일본 사람들은 엄마의 아버지가 누구고 엄마의 할아버지가 누구였는가까지 왜 써주느냐? 엄마 암소의 밭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 소들이 지금까지 나온
엄마가 낳은 새끼들이 팔렸을 때 BCCCC 뭐 이렇게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사료는 뭐 어디 거 먹였고 일령은 얼마나 됐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 암소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리 가서 봐도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아시고 왜 암소밭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아셔야 되는데 암소를 정말 좋은 암소가 있으면 얘를 내가 우리 집에 갑으로 좀 남기고 싶은 소가 있다. 그거 어떻게 남길 거예요? 걔하고 교배를 뭐 87이하고 시켜가지고 걔 나온 새끼를 우리 집에 또다시 후보 암소로 쓰고 싶다. 암소 날지 안 날지 어떻게 알아? 확률이 반반이죠. 그런데 요새는 이제 그 암소를 정확하게 낳게 하는 기술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암소만 낳게 하는 것도 지금 이미 벌써 제품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실패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냐면 그 반응 시간을 잘 맞춰야 되는데 따뜻하게 그거를 잘 못 맞춰서 암수 구분하시는 게 잘 안 된다 그러신 분 많은데 제가 전라도 전남에 거기가 어디냐 고흥에 박태화 사장님 그분 갔더니 그분도 처음엔 잘 안 됐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게 요 홀맘 회사거든요. 홀맘 회사인데 그 제품을 어떻게 쓰니까 90% 이상 암놈과 숫소를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 그 기술 쓰면 내가 원하는 암소를 원할 때 다 암놈 낳게 하면 그 돈이 얼마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한번 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밭이 되게 좋은 소들을 내가 딱 한 몇 년 걸려서 만들어 놓았다. 그걸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송아지를 번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좋은 소가 있으면 뭘 해요? 1년에 한 마리씩 딱딱 새끼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마리씩 새끼를 못 빼면 한 번 넘어가면은 21일씩 계속 잡아먹잖아요. 발정이 왔다. 발정이 안 온 채로 사료를 먹어도 내 집에 손해고. 한 번 지나갔다. 그래도 또 21일 또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공밥 먹는 애들이 많아지면 번식우는 실패합니다. 근데 왜 번식우가 1년에 한 마리를 낳으려 그러면 딱 새끼 낳고 나서 80일 안에 교배가 들어가야 돼요. 80일 안에 교배가 안 들어가면 1년에 한 마리씩을 못 낳아요. 80일 만에 교배 80일이라 그러면 2달 반인데 2달 반이면 사실은 2달 반 조금 넘고 2달 반 남짓인데 젖뛸 때가 된 거 아니에요, 따지면. 젖뛰기 전에 사실은 교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80일 안에. 근데 거긴 이유가 많이 있어요. 왜 번식우들이 80일 안에 못 들어가는지. 번식우를 이제 관리를 잘 못했었는데 요즘들은 이제 상당히 더 좋아져서 1년에 일산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이제는. 근데 뭐 아직도 많은 숫자들은 13개월 정도 가죠. 가고 이제 송아지 값이 워낙 비싸니까 막 송아지도 많이 안 죽이게 되셨고 1년에 한 마리씩 뽑는 것도 이제 하시더라고요. 뭐 그만큼 사양 관리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 계산을 해드리면 그 임신 기간이 285일이고 365일에서 285일을 빼면 딱 80일 남아요. 이 80일 안에 결국은 새끼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그 플러싱이라고 영어로 써 있어서 미안합니다. 이 플러싱이라는 말은 요거는 듬뿍 돋아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여기가 돋아 먹이는 기간이에요. 뭐냐면 임신 말기
한 달 반, 두 달. 이때 막 좀 돋아 먹여야 송아지가 크는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새끼 놓고 나서는, 여기가 분만이잖아요. 그렇죠? 새끼 놓고 나서는 사실은, 젖을 빨아낼 때, 새끼가 젖을 빨을 때 어미가 또 수척해지잖아요. 이게 너무 수척해지면 이제 또 번식이, 수정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쨌건 간에 요 새끼 놓고 나서 80일 안에 교배가 들어가야 되니까 발정이 안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발정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발정이 왜 안 오는지를 알아야죠. 발정이 잘 안 온다. 뭐 무발정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미약발정이라고 그러죠. 이게 발정이 온 건지 안 온 건지. 이런 무발정이나 미약발정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건 뭐냐. 이게 세포가 액티브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활동력이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들판에 이렇게 풀어놓고 기르는 아이들은 발정이 증세가 아주 뚜렷하게 옵니다. 그래서 운동 부족이 원인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번식을 기르시는 분은 운동장이 참 절대로 필요한데, 이 운동장은 굉장히 좋은 게 자궁 회복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이제 원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영양이 부족할 수 있어요. 네? 영양 부족에는 비타민 A, D, E, 비타민 K까지.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됐거나 아니면 굴이나 아연 같은 이런 미량 원소들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뭔가 제대로 물론 에너지하고 CP 있죠. 조단백질.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에너지. 이게 잘 안 되면 소가 살이 쑥 빠지고 이 늑골이 막 그냥 갈비뼈가 막 보이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녀보면 그런 집이 꽤 많아요. 송아지들이 젖을 막 빨아내고 주는 건 제대로 안 주고. 대개 한국은 대개 지금은 이제 그래도 그렇지 않은 농가들이 꽤 많은데, 대부분 농우사료 한 3, 4kg 주고 나머지는 볏짚으로 많이 길러요. 예? 볏짚도 실컷 안 줍니다. 이제 기르다 보면 볏짚에는 미네랄하고 비타민이 되게 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않으면 결국은 자꾸 발정이 늦게 오는 거예요. 거기다 운동장까지 없으니까 발정이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발정이 안 오면 뭔가 영양 공급을 하는데 농우사료를 자꾸 더 주다 보면 얘가 에너지가 또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미한테는 볏짚 말고 굉장히 조사료를 사실은 좀 듬뿍 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비싸서 못 준단 말이에요. 일본에 가면 볏짚만 갖고 번식으로 기르는 집 한 집도 없어요. 우리는 아직도 볏짚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볏짚을 해보면 여기 남원에 계시는 분들이야, 내가 내 집에 소를 기르시는 분들은 내가 비 안 올 때 잘 말랐을 때 타작 딱 수확해가지고 깨끗한 볏짚을 롤로 만들어. 그거는 좋아요. 사서 쓰시는 분들은 욕 많이 합니다. 볏짚. 먼지 많이 나고 흙 많고. 그래도 그게 싼 것 같으니까 그걸 먹이고 있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애뉴얼 라이그레스나 아니면 이탈리안 라이그레스, 페스큐 이런 풀들 많이 씁니다.
그게 깨끗하고 좋으니까. 그래서 발정이 잘 안 올 때는 농구 사료를 조금 더 주는 거는 단백질이 좀 딸리나 싶은 생각에서 뭐 조금 한 1, 2kg 더 주는 건 좋은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좋은 조사료를 실컷 줘서 이러한 것들이 공급되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기가 어려우니까 새끼를 놓기 전에 아예 AD3E를 아예 지용성 비타민 AD3E 이거를 그때 아예 주사를 좀 놔라. 한 7ml 정도. 새끼 놓기 한 달 전에 놓고 새끼 놓고 나서 뭐 한 달 있다 놔도 되고 사실은 새끼 놓고 나서 뭐 5일 일주일 안에 놔도 되고 이렇게 해서 했더니 애들이 훨씬 번식도 잘 되고 발정도 잘 오고 한다는 것을 제가 익히 알기 때문에 아예 주사를 놓으라고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먹는 걸 가지고 잘 해야 되고 운동장이 있으면 뭐 더 덮을. 그래서 일단 1년에 한 마리씩을 딱딱 놓지 않으면 어쨌든 그 번식으로서는 좀 실패하는 거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번식우 사양 관리에서 실패하는 요인들을 제가 여기 딱 적어놨어요. 여기 지금 분만사의 이동 시기가 늦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새는 이제 제가 15년 이상 떠들었더니 이제 분만사를 갖춘 집들이 이제 꽤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분만사가 없으면 다 어떡하냐? 분만사가 없으니까 그냥 한마디로 여기도 보이는가 모르겠네. 이렇게 축사가 쫙 이렇게 있으면 칸이 이렇게 있고 뭐 이게 뭐 4, 8m가 있든지 안 그러면 5, 10m가 있든지 이렇게 할 텐데 없으면 천상 여기 그냥 어미들이 한 3마리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갖고 그냥 가로대 칠러 놓고 새끼를 여기서 낳게 하는 일이 있고 요즘에 이제 그래도 뒤에다가 새끼 칸을 만들든지 뭐 이렇게들 많이 하시는데 첫째 분만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미들 여기 밥 주고 하다 여기다 그냥 새끼 놓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실패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분만사에 이동하게 오는 시기가 늦다. 그래서 뭐 많이는 마시고 한 5칸에서 10칸 정도 하여튼 대여섯 칸 정도 많으면 한 10칸 정도를 아예 분만사로 만들어서 새끼 놓기 하여튼 한 달 이내로 제가 한 달 있으면 날 거다. 20일 있으면 날 거다. 10일 있으면 그 안에 들어와서 적어도 새끼 놓을 때는 혼자 편안하게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저렇게 3마리씩 있는 데서 새끼를 놓으면 그 엄마가 좌불안석입니다. 아, 지까지 이렇게 다 저렇게도 새끼 다 잘 놨어. 이렇게 물론 사고 안 나고 잘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본은 미안하지만 번식우를 하시는 집은 분만사가 없는 집이 없어요. 우리는 있는 집이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분만사를 좀 꼭 만드시고 뭐 조금 좁고 깔집이 얇은 거는 뭐 여러분들이 좀 요 깔집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는 이제 볏집을 깔아주면 이게 너무 한 번만 앉았다 일어나면 땅바닥에 딱 달라붙어 버려요. 그 톱밥을 깔아주는데 톱밥이 물론 뭐 똥바닥에 있는 것보다야 좋죠. 그러나 톱밥이라는 것은 보온 효과가 되게 낮아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볏짚도 첫날 깔아주면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볏짚 그냥 깔아주면 잘라갖고 깔아주면 뭐 좋다고 가서 아주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데 톱밥만 깔아줘도 좋다 그러죠. 그런데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 애뉴얼 라이그라스라고 있어요. 애뉴얼 라이그라스. 애뉴얼 라이그라스라는 풀은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쌉니다. 뭐 볏짚, 그러니까 스트로 그런 볏짚, 보리짚 이런 거나 비슷한 조사료인데 저게 제일 싸요. 그래서 저걸 이제 볏짚 대용으로 많이들 이제 먹이시는데 애뉴얼 라이그라스라고. 저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야, 이거를 한번 분만실에 갖다가 이제 두두둑 끊어서 던져주면요.
기가 막힙니다. 지금 융단 잎을 깔아놓은 것만큼 소도 좋아하고 먹기도 하고. 송아지가 이거 깔아놓으면 송아지가 그 안에서 지가 나가지고 아주 따뜻하게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송아지의 태빵입니다. 제가 경상북도 울중과 거기 가면 그 소를 아예 그냥 산에다 풀어놓고 기르시는 목장이 있는데 그분도 어미소가 밖에 가서 이제 소공아지를 나가고 들어올 때가 많이 있어요. 밥 먹으러 안 내려왔다 그럼 소공아지 새끼 낳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추운데 산에서 어떻게 새끼를 낳겠냐? 소들이 산에 있다 보면요. 어디가 따뜻한 지역인지 어디가 바람이 덜 부는지 잘 알아요, 자기네들이. 그 다음에 거기를 낙엽이나 이런 게 싹 끌어 모아가지고 아주 새끼한테 야생동물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새끼를 낳게 해가지고 그 추운데도 새끼 딱 나서 이틀 사흘 만에 이렇게 데리고 내려온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예 분만실에 애가 새끼 놓을 때가 한 달, 뭐 하여튼 뭐 열흘, 10일, 20일, 한 달 남았다. 칸이 여유가 된다. 그럼 데리고 들어옵니다. 거기서 편안하게 혼자서 먹고 자면서 새끼를 놓을 때가 됐다. 젖이 불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두두둑 터가지고 한 개 던져 놓으면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송아지도 한겨울에 놔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거는 소가 깔고 앉았다가 일어나도 또 뽀송뽀송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으니까 한번 여기 잘 적어 두셨다가 나중에 분만사에 이거 뭐 한 파레트 사가지고 새끼 놓는 애들한테 한 개씩만 쓰면 아주 좋습니다. 요새 이렇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되게 추웠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특히 그 산 쪽에 있는 축사들은 온도가 3도 이상 차이 나요. 밑에 하고. 거기다 바람도 심하게 불고 그러면요. 온도가 엄청 체감 온도가 20도 넘어가게 되면요. 소들이 코피 터지고 죽는 소들도 많이 생겨요. 폐렴으로도 많이 넘어가고 급성 폐렴 오면 소 그냥 죽습니다. 요새 이제 하여튼 면역력 떨어지면 특히 더 그렇고요. 그래서 톱밥 좀 깔아주면 그거로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얇으면은 바닥에 찬 공기가 그대로 차고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실험 축사지만 이렇게 반은 안 칩니다. 아예 그냥 두둑하니 쌓여 있죠. 이 앞에 밥 먹는 데만 좀 치워내고. 그 다음에 이제 분만사로 들어오면 저렇게 두둑하게 이제 애뉴얼라이를 딱 깔아주죠.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만사 중에서는 제가 영양 밸런스도 설명을 드렸고요. 조사료 부족이 이제 되게 심한데, 조사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볏짚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패스큐를 좀 쓰시는 것도 괜찮고요. 지금 연맥 쓰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IRG, 이탈리안 라이그레스 쓰시는 분도 계시고, 경상도 쪽에는 암소들에게 그 볏짚 이외의 조사료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뭐 기생충 구제는 정기적으로 해주시니까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기 쉬운데, 그래서 암소들에게는 미네랄 블럭을 좀 주시든지, 안 그러면 비타민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복합 비타민제를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좀 주시든지, 아니면 사료 중에도 그런 게 들어가 있는 아주 많이 들어가 있는 사료를 쓰시든지, 뭔가 이제 그래야 1년에 한 마리씩 딱딱 뽑아내는 게 가능해집니다. 하여튼 분만사 만드시라는 거 꼭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이제 번식농가에서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분만 전후에 얘가 새끼를 낳기 전에 한 달 반, 두 달은 좀 더 듬뿍 먹여라. 왜? 그때 송아지가 크니까. 그 다음에 분만사가 준비되어 있냐. 뭐 예방주사, 어떤 사람 지금도 예방주사 뭐 로타, 코로나, 대장균 지금도 예방주사 안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요 안 놔도 괜찮을 수도 있는데
안 놓은 애들이 새끼가 설사할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로코 백신을 꼭 놔야 돼요. 로타 코로나 백신을 꼭 놔야 되고, 요즘에는 이제 폐렴도 예방주사가 있는데, 그것까지 놔주면, 송아지가 태어나서 죽는 이유가 딱 두 가지 때문에 죽어요. 송아지가 태어나서 설사 치료 타이밍 놓치면 죽습니다. 탈수로. 그 다음에 죽는 게 이제 폐렴이에요. 폐렴은 기침을 캑캑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기침하기 시작하면 일단 잘 안 큽니다. 이게 뭐 한두 번 하는 거 괜찮겠지 했는데 아주 이른 새벽이나 밤늦게나 기침 캑캑하는 애들 까딱하다 그러다 죽습니다. 깔집도 별로 좋지를 않고. 그래서 송아지에게 또 두 가지 죽는 그것을 아주 잘 보셔야 돼요. 자, 분만사가 없을 때, 분만사가 없으면 이런 일도 가끔 생길 수 있어요. 새끼를 낳는데 어미가 젖을 안 먹이는 거예요. 젖을 안 먹이고 그냥 이 한 칸에 분만사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칸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새끼를 여기 놨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엄마들이 이렇게 세 마리가 있단 말이에요. 새끼를 낳았는데 그냥 이 새끼가 그냥 젖을 안 먹이고 막 떠받고 이래갖고 새끼를 자꾸 밖으로 밀어내는 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죽는 일도 생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젖을 먹이려고 엄마를 붙들어 매면 더 난리 버거지를 쳐요. 또 젖을 먹이려고 좀 데리고 가면 발로 뒷다 차가지고 그냥 송아지가 다운돼 버리고. 송아지가 엄미가 젖을 안 줘서 시간이 4시간 이상 지나가는 것 같으면 빨리 냉동초유를 먹이셔야 돼요. 데펴서. 왜 안 먹이냐 그랬더니 아유 그거 먹으면 뭐 엄마 젖 더 잘 안 빱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는데 어미가 막 딜이 떠받고 이런. 그래서 어미들은 암소들은 뿔이 있으면 안 돼요. 뿔 다 잘라야 돼요. 암소를 기르시면서 머리에 뿔이 있다? 그거는 엄청 위험한 거예요. 새끼 낳았을 때 까딱 잘 먹었더니 기양 받아가지고 뭐 6, 7개월 그냥 입원해야 됩니다. 평상시엔 착한 소들도 그래요. 뿔도 물론 잘라야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떠받고 성질이 더러운 소들은 뭐 지금은 이제 많이들 아시는데 럼푼이라는 마취제가 있어요. 럼푼이라고. 이거를 한 1.2mm 정도? 1.3mm 정도. 막 들이떠받고 젖을 안 먹이는 애들은 위험하니까 가까이 가지 마. 뒤에 가다가 여기다가 얼른 찔르세요. 그럼 한 10분 내지 20분 정도 지나면 소가 침을 싹 흘리면서 가만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마취가 와요. 그럴 때 이렇게 순해지고 가만히 있을 때 위에서부터 싹 빗질을 좀 하면서 손으로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이제 적셔 가지고 유방을 위에서부터 싹 이렇게 만지고 터치하고 내려오다가 유방을 살살 닦아주는 거예요. 닦아주고 송아지를 갖다가 젖을 빨리면 이제 어미는 약간 마취가 되어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막 그 난폭한 게 사라졌죠. 그래서 한번 젖을 쫙 새끼가 빨아내고 나면 이제 모성애가 돌아요. 그래서 한 마리 막 쳐박고 이렇게 해서 죽일 것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꼭 좀, 근데 이거 너무 과하게 뭐 1.5mm 이상 놓으면요. 어미가 마취가 세게 걸려갖고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면 들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1.23mm라도 안 듣던데요. 그래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놓지 마시고 조금 시간을 뒀다가 한 번 더 놔도 돼요. 깨니까 또 그러던데 그럼 그때 한 번 또 놔셔도 됩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하여튼 원기를 회복해서 송아지도요.
웬만하면 어떻게든지 빨려고 그래요. 생존 본능이 있어서. 그래서 저런 것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만사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젖을 먹이는 소의 경우에는 새끼가 젖을 빨아내는데 여러분들은 사료를 계속 같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닥 관리 잘 안 되면 질병 많고. 요 송아지를 기르는 집에는 제가 이거 꼭 권하고 싶어요. 생석회라고 있어요. 생석회를 어떤 사람 잘 안 가져가요. 근데 번식을 하는 농장에 생석회를 아주 많이 쓰시면 설사한다 그러면 좀 긁어내고 생석회 뿌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석회를 잘 쓰시면 그 다음에 차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생석회 두세 푸대 그냥 갖다 뿌리고 이러면요 아주 소독 내지 예방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 끝나면 무조건 생석회 깔아요. 생석회 많이 쓰시면 질병의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나머지는 지나가면서 송아지 잎붙이기 때 또 나오니까 제가 그때 설명을 할게요. 예, 하도 그림 같은 사진을 제가 찍어서 이게 어디냐면 제주도입니다. 바람과 돌과 여자가 많은 땅 제주. 근데 이 소들이 암소들인데 이렇게 운동을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여기는 뭐 미약 발정 이런 거 절대 없어요. 이게 아까 1221kg를 만들었다는 정현원 사장님 형제농장 암소예요. 기럭지를 보세요, 소들을. 체장이 아주 좋습니다. 체고도 좋고 아주 암소의 버디 컨디션 스코어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뭐 미약 발정 걱정할 일도 없고 이 집은 내가 운동 부족 하니까 아예 다 터버렸어요, 여기를. 야, 이렇게 놓고 어떻게, 여기 지금 피쩍 마른 암소, 갈비뼈가 하나, 둘, 셋, 네 개 다 보이잖아요. 이 소는 너무 말랐어요. 이렇게 갈비뼈가 다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소는, 암소는 살이 찐 것보다는 마른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너무 에너지가 많이 공급이 돼서 너무 암소가 갈비가 하나도 안 보이고 이러면 그거는 너무 살찐 거예요. 너무 살찌면 결국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궁 난소 주위에 지방이 낍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지장을 받아요. 낭종도 올 수도 있고 호르몬 분비도 안 좋고 난소 발달도 안 좋고 그래서 암소가 살이 찌면 안 돼요. 단 이렇게 해놨는데 이 송아지들이 어떻게 사냐? 저 끝에 칸을 쳐놨어요. 어미들이 쭉 이렇게 같이 있어도 송아지들은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 끝에다가 송아지들만 다 들어올 수 있는 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와서 홍아들이 먹는 사료, 잎붙이기 사료, 조사료 다 이 송아지들이 먹고 지네 엄마 다 찾아서 젖 먹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좀 큰 홍아들이 작은 송아지 젖까지도 좀 훔쳐 빨아먹는 일들도 생기는데 대부분 이제 자기 엄마 젖은 자기가 잘 먹고 사실은 송아지가 잎붙이기 사료를 빨리 먹는 게 훨씬 좋아요. 그게 송아지가 크지 엄마 젖은 양도 얼마 되지를 않고 엄마 젖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송아지들만 모아놓고 잎붙이기 사료 빨리 먹이는 거를 누가 제일 잘하느냐에 관건이 거기에 많이 달려 있어요. 자, 요것은 이제 그 현미경 사진인데 이게 뭔 이걸 갑자기 보여주나 이러고 지금 이것이 차 안입니다. 차 안. 차 안에 아예 이렇게 현미경하고 금방 난자를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 차예요, 이게. 우리는 어떡하냐? 수정란 이식을 하게 되면 사람이 와서 정액은 채취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예 우리나라 같으면 이동 의료 차량이라 그러나 그런 차가 직접 농장으로 와요.
그래서 이 농장 안에까지 이 차 안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고 바로 수정란을 이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미 돼 있죠. 그러니까 신선란을 뽑아가지고 수정란 이식을 하니까 성공률도 좋고. 근데 우리나라는 인공수정 별로 성공 못해요. 왜 못하냐 하면 수정란 이식을, 인공수정이 아니라 수정란 이식.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수정란 이식을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한 번에 여러 마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위 이제 공란우라는 게 있죠. 공란우. 소위 이제 뭐 배만 빌려주는 이제 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수정란 이식을 할 때 한 개의 정자를 가지고 여러 마리의 암소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러면 한 번에 좋은 소가 많이 태어나니까 좋은데, 그냥 교배시키면 1년에 한 마리씩밖에 안 낳잖아요. 그래서 수정란을 많이 만들어 갖고 한 번에 여러 개를 쫙 갖다 이제 이식을 시켜 놓으면 한 번에 10마리씩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첫째 난자를 어디서 갖고 오냐면 도축장에서 갖고 와요. 도축장에서. 정자는 뭐 우수한 걸 쓸 수 있어요. 근데 난자를 도축장에서 갖고 와서 거기서 띄어서 쓰는 거예요. 도축장에 팔려 나온 암소들 중에 난자가 좋은 게 몇 개나 있겠어요. 내가 아까 암소밭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이거를 이제 도축장에서 난소를 띄어 갖고 와서 거기서 난자를 분리해서 또 동결을 시켜. 예? 동결을 시켜놨다가 사무실에서 그것을 녹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자하고 수정을 시킨 뒤에 이제 공란우들한테 와서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률도 되게 낮아. 난자가 개판이야, 이게. 그러니까 수정란 이식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거의 없고 아주 실망들 많이 했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하려면 어떡하냐? 내 집에 나의 보배 암소의 난자를 딱 써야 돼. 그래서 신선란을 딱 채취해가지고 난자를 딱 그날 이제 발정 동기화를 쫙 시켜가지고 암소들을 딱 배만 빌려준 소들 딱 갖다 놓고 한 10마리 딱 준비해 놓고 내 집에 보배 암소, 그 암소 난자를 꺼내는데 난자가 많이 나와야 될 거야. 난자가 많이 나오려고 그러면 운동도 정기적으로 시켰고 영양도 잘 공급하고 좋은 풀 실컷 먹고 아주 그래야 건강한 난자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마리가 났는데 종자를 얻으려고 하니까 암송아지를 낳고 싶어요. 이럴 때 홀맘이라는 제품을 쓰는 거예요. 다 암소만 낳게끔 해주는. 이게 기술이에요. 근데 난자 아무거나 썼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진짜 좋은 암소 난자 쓰고 정자는 다 알려진 거니까요. 어느 정자가 좋은지를. 요즘에 950 같은 거 이제 구하려도 없는데 얼마씩인지 아세요? 20만 원 줘도 구할 수가 없어요. 축협에서 찔러주면 10,000원이면 해주는데 20가 비싸도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암소 사양 관리 매뉴얼을 참 이쁘게 그려서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새로 하시는 분들도 이거 딱 가지면 뭐 사료는 언제 어떻게 줘야 되고 미네랄 비타민 공급은 어떻게 하고 뭐 그다음에 발톱은 언제 깎고 사료는 언제 늘려주고 여기가 이제 농우사료 증감 곡선도 만들어 놨고요. 예방주사, 예? 이게 쫙 제가 다 써놨으니까 요거를 잘 이제 보시면서 하시면 번시구 농가로서 일단
실패할 것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